나는 다이너마이트다. 1888년 가을, 이탈리아, 토리노. 44세의 니체가 자신의 마지막 저작, 이 사람을 보라, 에체 호모에 이렇게 씁니다. 자신의 사상이 언젠가 세상을 폭발시킬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은 맞았습니다. 니체가 침묵에 빠진 뒤에, 11년의 광기 뒤에, 1900년 그가 죽은 뒤에, 20세기 전체가 그의 폭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니체의 마지막과 그 유산을 정리합니다. 7편에 걸친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프롤로그, 1888년 토리노, 가장 빛나는 마지막 해. 1888년은 니체의 생애에서 가장 생산적인 해이자 가장 불길한 해였습니다. 그는 이 한 해 동안 4권의 책을 완성합니다.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적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지적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 4권을 한 해에. 이 마지막 저작들의 어조는 이전과 달리 뭔가 들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의 장 제목들을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인가? 이 제목들은 유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적 겸손을 조롱하는 자의식적 과장으로. 그러나 동시에 뭔가가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의 토리노 생활에서 이상한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하숙집 주인 피노 가족에 따르면 니체는 피아노 앞에서 수시간씩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때로는 곡조 없이, 때로는 매우 크게, 방에서 때로 알몸으로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글쓰기의 명료함은 유지되었습니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사흘 연속으로 지속되는 두통과 함께 구역질 나는 구토로 고통받는 와중에 최고 수준의 변증가적 명료함을 가지고 있었고, 더 건강한 상태에서는 나 자신도 충분히 냉정하거나 영리하지 못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사유했다. 고통과 명료함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마지막 해에 니체는 가장 아팠고 가장 명료했습니다. 1장 1월 3일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1889년 1월 3일 아침 토리노. 니체는 평소처럼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근처를 산책합니다. 그때 광장에서 마차꾼이 말을 채찍으로 거칠게 때리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후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니체가 소리를 지르며 광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말의 목을 2팔로 끌어안고 쓰러졌다는 것. 거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뻔했고 하숙집 주인 피노가 달려와 그를 방으로 데려갔다는 것. 여기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말 이야기는 니체 사후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위키피디아와 복수의 학술 출처에 따르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라고 명시됩니다. 이 이야기의 구체적 세부 사항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니체 사망 이후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니체가 가장 사랑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거의 동일한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꿈에서 채찍에 맞는 말을 목격하는 장면. 니체는 44세에 쓰러졌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을 쓸 때 나이도 44세였습니다. 이야기의 진위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1889년 1월 3일 니체는 44세의 나이로 지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만은 모든 기록이 일치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2장 광기의 편지들. 쓰러진 뒤 며칠간 니체는 고열과 흥분 상태로 피노의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피아노를 마구 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짧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이것들은 광기의 편지, 바른브리페라고 불립니다. 편지들을 받은 사람들은 코지마 바그너, 역사가 야콥 브루크하르트, 그리고 오랜 친구 프란츠 오버백이었습니다. 편지들은 대부분 디오니소스라는 서명으로 끝났고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데어 게크로이치이테라고 서명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루크하르트에게 보낸 것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카이아파스를 족쇄에 채워두었다. 또한 작년에 나는 독일 의사들에게 매우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혔다. 비렐름, 비스마르크, 그리고 모든 반유대주의자들은 폐지되었다. 다른 편지에서는 신이 지상에 있다. 하늘이 기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나는 방금 나의 왕국을 접수했다. 나는 교황을 감옥에 쳐넣었다. 라고 썼습니다. 이탈리아 왕 움베르토 1세에게는 독일 황제를 로마로 불러 총살하라는 명령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고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은 부르크하르트였습니다. 1889년 1월 6일 부르크하르트는 자신이 받은 편지를 오버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버백은 즉각 토리노로 향합니다. 3장 오버백의 구출, 왕관을 쓴 철학자. 1889년 1월 8일 오버백이 피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후에 적습니다. 니체는 소파 아래에 웅크려서 니체 대 바그너의 원고를 눈에 바짝 대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버백이 문가에 나타나자 니체는 소파를 가로질러 달려와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니체를 토리노 밖으로 데려나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태의 사람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오버백, 피노, 그리고 치과 의사 한 명이 함께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니체를 왕족처럼 대접하며 이탈리아 왕이 기다리는 성대한 환영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니체는 피노의 잠옷 모자를 왕관처럼 쓰고 왕처럼 행동하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바젤에서 니체는 빌레 박사의 정신과 클리닉에서 파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 프란치스카의 요청으로 예나 대학 부설 클리닉으로 옮겨졌습니다. 클리닉 원장은 오토 빈스방어 교수였습니다. 니체는 1889년 1월 18일부터 1890년 3월 24일까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890년 5월 어머니가 나움부르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4장 11년의 침묵, 바젤에서 나움부르크, 바이마르까지. 이후 11년간의 니체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들은 읽기가 고통스럽습니다. 한때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썼던 사람, 망치로 철학을 한다고 말했던 사람, 나는 다이너마이트다고 선언한 사람이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거나 아무 말이 없거나 간헐적으로 울부짖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체가 침묵에 빠진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사상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93년 코펜하겐 대학에서의 강연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니체의 이름이 지식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독일 지식인들 6명이 모이면 반드시 니체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성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사람, 그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니체 자신이었습니다. 1897년 어머니 프란치스카가 사망합니다. 니체는 바이마르로 옮겨졌습니다.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그를 돌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바이마르에 니체 아르히프를 설립하여 오빠의 유고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도 허용되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도 이 시기 니체를 방문했습니다. 침대에 기댄 채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대한 철학자를. 1898년과 1899년 니체는 두 차례의 뇌졸중을 겪으며 왼쪽 신체가 부분적으로 마비됩니다. 1900년 8월 중순 폐렴이 찾아옵니다. 1900년 8월 25일 정오, 니체는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5세. 아버지가 죽었던 레켄 교회 곁에 묻혔습니다. 그를 위한 장례 연설은 친구이자 비서였던 페터가스트가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모든 미래 세대에게 성스러운 것이 되기를. 니체는 바로 이 말을 자신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이름이 언젠가 성스러운 것으로 불릴까봐 두렵다. 5장 엘리자베스의 왜곡과 나치 오용. 니체의 이름에 가장 큰 오명을 남긴 것은 여동생 엘리자베스 페르스터 니체입니다.
엘리자베트의 남편 베르나르트 페르스터는 열렬한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1887년 파라과이에 독일 아리아인의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누에바 헤르마니아라는 식민지를 설립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실험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남편 베르나르트는 188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893년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오빠 니체의 원고들을 하나씩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니체의 텍스트를 자신의 이념에 맞게 편집하고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생전에 출판하지 말라고 했던 미발표 메모들을 모아 권력의 의지, 데어 빌레 추어 막트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반유대주의, 민족주의적 이념에 맞게 선별되고 편집된 메모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니체 본인이 직접 선별하고 조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가 니체의 사상, 특히 위버맨시와 권력의 의지를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히틀러는 니체 아르히프를 방문했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니체의 이름이 나치즘과 연결되었습니다. 니체 자신이 생전에 그토록 경멸했던 반유대주의자들이 그의 이름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이 왜곡을 교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미국 철학자 발터 카우프만이었습니다. 1950년 출판된 그의 저서 니체, 철학자 심리학자 적그리스도는 니체 텍스트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엘리자베스의 왜곡과 나치의 오용이 니체 본인의 사상과 완전히 모순됨을 학문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 나치와 니체 사이의 연결은 완전히 부정됩니다. 6장. 니체가 진짜로 남긴 것. 20세기 사상의 폭발. 그렇다면 니체가 진짜로 남긴 것은 무엇인가? 나치 오용 없이, 엘리자베스 왜곡 없이 니체 자신의 텍스트만으로 보면 하이데거는 니체를 서양 형이상학의 완성자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에서 시작된 진리를 향한 의지가 니체에서 극한에 달했다는 것. 하이데거의 존재 분석 전체가 니체와의 대화 위에 서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니체는 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 1908년 빈 정신분석학 회모임에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는 파레틱이었다. 그런데 그 말의 맥락은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저작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형식의 완벽한 숙달이 그의 저작이 완전히 유효함을 증명한다. 억압된 욕동이 도덕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 죄책감의 심리적 기원, 무의식의 작동, 이 모든 것을 프로이트보다 먼저 철학의 언어로 서술한 것이 니체였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니체의 허무주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이어받아 부조리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는 카미의 결론은 니체의 운명애와 직접적으로 대화합니다. 시지프는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반복 자체를 긍정하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영원 회귀를 긍정하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는 니체의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라는 선언의 세속적 계승입니다.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위버맨시의 존재론적 번역입니다. 미셸 푸코는 니체의 계보학적 방법을 이어받아 지식, 권력, 도덕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계보학적 역사서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감옥의 역사, 의학의 역사, 성의 역사 모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묻는 니체의 방법론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남긴 것입니다. 특정 사상이 아닙니다. 사유의 방법, 질문의 방식, 도전의 정신. 주어진 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라. 이것이 니체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니체의 영향은 무신론과 허무주의만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신학에서도 니체는 중요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칼 바르트, 폴 틸리히, 디트리히 본헤퍼. 이들 모두 니체를 진지하게 읽은 신학자들입니다.
니체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깊고 진정한 신앙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적이 아니라 기독교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강제한 날카로운 거울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나의 이름이 언젠가 성스러워질 것이 두렵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사후에 태어난다. 이 한 문장이 니체 자신의 운명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살아서는 학계의 왕따이자 고독한 방랑자였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뒤에 침묵 속에서 그의 사상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20세기를 니체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데 니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바로 자신의 이름이 성스러운 것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마지막 장,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인가에서 니체는 씁니다. 나는 성인들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를 원한다. 나는 차라리 삐에로이고 싶다. 그는 자신이 하나의 도그마로, 하나의 교리로, 하나의 우상으로 굳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파괴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정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편에 걸친 니체 여정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체를 믿지 마십시오. 그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 자신이 그것을 거부했으니까. 대신 니체가 던진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도덕의 기원을 물으십시오. 삶에 대한 긍정의 진정성을 시험하십시오. 이 삶을 다시 살겠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것이 니체를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한 목사의 아들이 신을 죽였고 죽어가는 말을 끌어안고 쓰러졌으며 11년을 침묵 속에 살다가 사후에 세계를 폭발시켰습니다. 이 모순적이고 비극적이고 위대한 한 인간,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이상으로 니체 시리즈 7부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리즈 마지막 8부, 니체 이후의 신앙, 기독교는 어떻게 응답하는가입니다.